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곳곳에서 따뜻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시가 대구 경북 지역에 마스크 50만 장을 보내왔는데요. 국내 일각에서는 아직도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장사를 하지 못하는 상인들이 대구시 의료진에게 손수 만든 도시락을 보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도시락에는 당장 내일이 힘든 자영업자지만 오늘 더 힘든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고 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불안감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될까봐 38장에 달하는 일지를 쓰면서 모든 접촉을 최소화한 확진자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사람 간 접촉을 기반으로 확산되는 감염병입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를 경계하고 사회는 더욱 각박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겠죠. 하나 둘씩 등장하는 작은 미담들이 우리는 공동체라고 함께 힘을 합쳐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다시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마스크 수급 불안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중복 구매를 막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인데요.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구 지역 의료진의 번아웃 현상,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 탈진 현상이 우려되는데요. 특히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대구 지역 간호사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오늘로 5천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43일 만에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4시 기준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5,18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자정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구 경북 지역 누적 확진자가 4,286명이어서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고요. 다른 지역을 보면 서울 98명, 경기 94명, 부산 90명, 그리고 충남 81명, 경남 64명, 울산 20명, 강원 20명, 대전, 광주, 충북이 각각 10여 명 정도였습니다.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이 역시 오늘 자정 기준으로 총 2,698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56.1%를 차지했고요. 이들 대부분은 대구 경북 그 지역의 확진자입니다. 오늘까지 사망자는 총 29명이고요. 오늘 원래 자정까지는 28명이었는데 오늘 오전 중에 한 명이 더 사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환자 수 늘어나는 게 그렇게 가파르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하루에 늘어나는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대구 경북 지역의 지금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이 제일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오늘도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환자가 있다고요?
네, 오늘까지 완치돼서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총 34명입니다. 특히 청도 대남병원 이 폐쇄정신병동 환자 중에 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제 완치된 환자가 나왔다고 국립중앙의료원이 밝혔는데요. 이 케이스는 지금 이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 환자 중에 이 완치가 된 첫 사례입니다. 청도 대남병원이 굉장히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확진 환자 중에 첫 완치 사례가 나왔다.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이번에 집단 감염 사태 또 대구 경북 지역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뭐 그 중심에는 신천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신천지 교회 그 신도에 대한 정보 조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사실상 거의 완료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오늘 자정가 3일 0시 기준으로 신천지 신도 대상, 그러니까 신도 중에 이제 증상 유무를 조사하는 조사 대상이 19만 5,162명 정도였는데요. 네. 이 중에 19만 2,634명,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98.7%에 대해서 이 증상 유무에 대한 확인 전화 조사를 마쳤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전화 조사를 통해서 이 파악된 유증상자는 13,241명이었고요. 이 중에 6,561명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보면 현재까지 검사 완료 신도 4,328명 중에 약 62%, 2,68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대구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유증상자 신도는 4,066명이었는데 양성 판정률은 1.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중간 결과로 볼 때 대구 경북을 제외한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최종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는 계속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지금 설명하신 걸로 보면 한 7,000명 정도가 남아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검사가 아직 안 된 결과가 안 나온 그 7,000명 가운데 지금 어느 정도 양성 판정이 확실하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환자 수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 7,000명, 방금 말씀하신 대로 13,000명 중에 한 6,500명 정도, 그러니까 딱 50% 정도만 된 건데요. 뭐 만약에 지금 이 가운데 그 확진자 발생률이 지금까지와 만약에 비슷하다고 하면 네.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앞서 지금까지 사망자가 총 29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오후 4시 기준 브리핑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29명인데 그 이후에 지금 2명이 추가가 돼서 현재 31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드립니다. 이게 좀 그 원래는 이제 방역 당국에서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확진자 수하고 그다음에 뭐 사망자 수도 얘기하고 있는데 확진자 수는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사망자 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가로 계속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지금 오후 4시 기준 브리핑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그 사이에 좀 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7,000명 말씀드리다가 지금 말았는데 근데 지금 우한 지역을 다녀온 신천지 신도 그쪽을 통해서 지금 뭔가 감염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의 눈길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신도 2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양상을 보면 어쨌든 전체 감염자 중에 56.1%가 신천지 예수교회 신도라는 거는 네. 이게 뭔가 여기서 뭔가 이 감염의 매개체가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제 분명하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인데 네. 그 경로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관심을 모았던 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우한 지역을 다녀온 신천지 신도를 통해서 이게 국내 전파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 정부 조사 결과를 보면 이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1월 이후 중국 우한을 다녀온 신천지 신도 그 사례 2건에 대한 일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한 명은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고 한 명은 2월 하순에 가까운 시기에 확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 발병 시기를 봤을 때는 이 우한을 뭐 다른 사례가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 권준욱 부본부장이 브리핑한 이 분은 이제 그 신천지 관련 최초 감염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초기 환자들은 주로 2월 7일에서 10일 그리고 14일에서 18일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천지 관련 첫 환자가 이른바 31번 환자로 불리는 그 61세 여성이었는데 이분은 2월 16일에 마지막으로 신천지 대우교회 예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한을 다녀와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월 하순에 가까운 시기에 이제 확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발병 시기로 봤을 때 신천지 신도 사이 유행 초기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사실은 이 감염 경로가 좀 확인이 되면 정부가 대처하기도 좀 더 나을 텐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아닐까 또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그 신천지 신도에 대해서는 한 98% 정도 확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에 대해서는 이 진단 결과가 나오는 것 이것이 일단은 중요하고 자가격리가 중요한데 지금 신천지 신도가 아닌 일반 시민들 국민들 사이에서도 지금 감염병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다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신천지 신도 중에 98%가 다 이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건 아니고요. 네. 증상 유무를 전화로 그렇죠. 확인했다는 증상 유무를 거잖아요. 전화로 확인했고 네. 증상이 있는 사람 중에는 한 50% 정도가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요. 아, 네. 예. 다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일부 지역 특히 대구 같은 지역에서 이게 이렇게 특히 이제 안타까운 사망 사례 같은 경우를 보고 유족들이 차라리 신천지라고 할 걸 그랬다. 그래서 검사도 못 받고 이제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제 그렇죠. 이런 빨리 입원할 수 있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오늘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그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 시민에 대한 진단 검사 결과를 볼 때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고 일반 시민의 확진 환자 발생률이 낮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신천지 신도들보다 일반 대구 시민에 대한 검사를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중인 신천지 신도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유증상자, 고위험 집단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되 일반 대구 시민들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 조기에 환자를 찾고 고위험 환자를 집중해서 돌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신천지 신도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집중적으로 진단검사도 하고 또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고 하면은 그 신천지 신도로 인해서 확산이 됐는지를 확실하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그 주변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 시민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도 실시하고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일단 정부에서 지금 위기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올린 그 취지를 보면 사실 이제 그 감염 경로를 찾는 것보다 그 고위험군, 이게 증상이 좀 심하신 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게 그 취지엔 좀 더 사실 맞는 방안이겠죠. 네. 그리고 어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소식 저희 뉴스야 시간에서도 전해드렸는데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지금 계속 이만희 총회장이 차고 나왔던 시계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오늘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측은 특정 정당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표명하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 이만희 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찾던 시계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청와대에 몸담았던 인사들은 이 박근혜 청와대에서 금장시계는 제작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신천지 측에서는 이 시계는 정치와 관련이 없고 이것은 이제 청와대에서 받은 게 아니라 그 신도인 한 장로가 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시계 얘기는 본질과 좀 무관한 얘기여서요. 그렇죠. 그게 어떤 시계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도 SNS에 쓴 글을 통해서 이만희 씨가 찬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는 코로나19 극복과 전혀 상관이 없다. 시계를 찬 일이 정치적이든 정치적이지 않든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정 총리는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앞에 국민의 불편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계가 이게 진품이냐 아니냐 가품이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종교 교단의 지도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굳이 왜 그런 시계를 차고 있을까? 근데 그거는 그 일종의 이제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대통령 시기라는 게 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본인 스스로가 과시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갖게는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대답을 아무것도 안 해주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의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요? 네, 서울시는 신천지 법인이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울시에 따르면 이 서울에는 2011년에 설립된 신천지 관련 법인이 한 곳이 있는데요. 이 법인 대표자는 신천지교 총회장 이만희 씨로 돼 있습니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설립 목적 외 사업 수행 또 설립 허가 조건 위반 등을 한 법인에
법인에 대해서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 서울시 종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유현식 문화본부장은 신천지교는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 신천지 이 관련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역시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만희 회장 등 이 신천지 관련 인사들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마스크 공급에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데 사과하면서 관계부처에 조속한 해결을 거듭 지시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마스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식약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 빠른 시일 내 해결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를 직접 한 것은 처음 있었던 일인데 네. 아무래도 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성한다면서 유감 표명까지 했음에도 이 마스크 관련 이 시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장관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총리도 사과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 대통령까지 사과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마스크 수급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뭐랄까요? 지금 공급량이 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할 거 있으면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예, 그동안에 너무 장담을 했던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에서 사과를 한 사람이 또 있다고요? 예, 네. 국무회의에서 사과를 한 분이 상당히 많은 날이었는데요. 네. 권영진 대구시장이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서, 그러니까 어제 본인이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이제 발동해서 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달라고 한 데 대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긴급명령권을 말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헌법 76조 2항에 따라 중대한 교전 상태거나 긴급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교전 상태가 아니고 국회가 열려 있어서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 출석을 해서 약국의 DUR, 이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를 이용해서 마스크 중복 구매를 막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이 DUR이라는 거는 이를테면 이제 저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살 때 네. 어떤 약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먹었을 때 허용되는 말하자면 약의 오남용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 정량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 군데 병원에 다녀서 중복 처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이 약국에서 들러서 이만큼 사고 다른 약국에 들러서 이만큼 사고 네. 이렇게 사게 되면 건강에 안 좋고 약물 오남용이 되니까 그거를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제 마스크 판매에도 적용을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마스크는 의약 외품이어서 이게 그 시스템에 잡히는 대상이 아닌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를 이제 한 개인이 너무 많이 사재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네.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마스크 중복 구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 DUR 시스템 사용과 관련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면서 아마 2-3일 정도 지나면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될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일종의 마스크 구입 실명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한 네, 사람이 맞습니다. 너무 많은 마스크를 사가지고 가면 다른 사람이 또 구입을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특히 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정말 신생아부터 거의 모든 국민이 다 이제 건강보험 그렇죠. 혜택을 서비스를 받고 받으면 있는 다 거니까요. 받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오늘 마스크 사용 지침을 발표했어요. 좀 바꿨다고 볼 수 있나요? 이전 지침하고는? 예,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마스크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마련해서 공개했습니다. 이 새 원칙은 이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와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정부는 밝혔는데요. 이 새 원칙에 따르면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 수칙을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연령
염증 등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권고했지만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다면 면 마스크를 사용해도 도움이 된다고 보건당국은 설명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시중에 정전기 필터를 장착한 면 마스크가 유통 중인데 이 필터는 찢어지기 쉬우니까 주의를 해야 하고 정전기 필터가 수분에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세탁을 하거나 세탁을 하면 이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젖을 경우에는 새 정전기 필터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일인에 한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일시 사용한 경우에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장소에서 충분히 건조를 하면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오늘 그 2부 이렇게 좀 말하자면 개정된 지침을 밝힌 건데요. 네.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이전 지침 그리고 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밝힌 이제 부분과는 좀 달라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WHO 같은 경우에는 면 마스크 사용은 권장하지 않고 있고 이 보건용 일회용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말라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칙과 뭐라 그럴까요? 예, 변칙의 사이인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면 마스크라도 있는 게 낫다. 이런 이제 내용하고 그렇죠. 면 마스크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는 방식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떨까도 하는 생각이 일단 드네요. 이런 부분은 사실 네. 전문가들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네. 질병관리본부나 식약처도 뭐 상당히 뛰어난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 신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국회 연설을 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비례용 위성정당 아닙니까? 네. 이건 뭐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고 미래한국당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 걸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인데요. 네. 원래 국회가 이제 매 집회, 그러니까 정기회, 임시회 등의 집회를 열면 20석 이상 의석을 가진 교섭단체는 40분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20석이 안 되는 정당, 그러니까 비교섭단체 중에 5석 이상인 정당에 15분간 발언 기회를 주게 돼 있는데 네. 미래한국당도 지금 한성교 대표와 조은현 사무총장 그리고 김성찬, 정운천, 이준명 의원까지 이제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5명은 됩니다. 이제 그래서 국회에서는 약간 이런 점을 고려해서 기계적인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심재철 원내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뭐 자유한국당 시절에 자유한국당의 자매 정당인 미래한국당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네.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연설한 내용을 보면 뭐 지난 2월 19일에 있었던 미래통합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재철 원내대표의 뭐 최고위원회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거의 비슷하고 뭐 어떤 부분은 이제 문장을 놓고 비교해 보면 거의 판박이라고 할 정도로 그럼 그거 흡사해서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얘기한 건 아니겠죠, 설마? 아니 그러니까 연설문을 새로 쓰긴 했는데요. 네.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미래통합당에서 한 연설인지 미래한국당에서 한 연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이를테면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뭐 문재인 정부를 뭐 이를테면 재앙이다 이렇게 뭐 비난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이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관건 선거를 우려하면서 뭐 국무총리,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 등을 이제 뭐 말하자면 탈당시켜야 된다 뭐 이런 네. 주장도 완전히 똑같고요. 뭐 경제 사회 정책 면을 봐도 뭐 기업 규제 완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야 된다. 자사하고 특목고 폐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전부 다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부터 시작해서 뭐 경제 사회 등등 좀 이 정당의 차별점이 무엇인가. 사실 다른 정당 같은 경우에는 연설에서 그 점을 가장 강조하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정당하고 우리는 이런 게 정책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예, 근데 이런 걸 그게 해야죠. 없었던 뭐 저도 국회를 출입한 지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12년부터는 쭉 봐왔는데 그런 게 없었던 최초의 연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정의당하고 민생당은 보이콧했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그 한성교 대표가 이 연설을 하는 도중에 국회 본회의장이 텅텅 비다시피 했는데요.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공식 보이콧 입장을 정한 건 아니고 네. 각자 의원들 개별 판단에 맡겼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 회의장에 들어와 있다가 한 대표가 연설을 시작하니까 말없이 일어나서 회의장을 나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민생당과 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공식적으로 보이콧을 입장으로 정했습니다.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한 대표가 연설을 하는 동안 이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이 피켓을 펼쳐들고 항의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고요. 뭐 그리고 민생당과 네. 이제 그 무소속 의원 일부가 같이 이제 민주통합 의원 모임이라는 교섭단체를 만들기도 했는데 이 교섭단체 차원에서도 공식 보이콧을 했고 민생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서 안방에 쳐들어온 도둑이 몽둥이 들고 일장 훈시를 한 꼴이다.
위헌적 비례위성정당이 버젓이 본회의장 연설을 하다니 참담하다 이렇게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선거 때만 미래한국당이 역할을 할 줄 알았더니 그 원내 정치를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조금 약간 당혹스럽기도 하네요. 한편으로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또 정치권의 굉장히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지금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비례대표용 정당인 정치개혁연합. 이곳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민주당이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도 이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당 준비위원회 신고서를 제출했다고요? 네, 일부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이 가칭 정치개혁연합이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준이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서 이 정치개혁연합이 민주당에도 참여를 해달라는 제안을 보냈는데 이 민주당은 이 미래통합당에 이 비례대표 정당이 미래한국당에 맞서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과연 참여를 좀 할까요? 아직까지 당 입장은 정해진 건 아니죠. 일단 이재정 대변인은 오늘 인터뷰에서 공식 검토가 되는 수준처럼 얘기하는데 아직 논의되거나 공식 거론된 바 없다고 부인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민주당이 먼저 비례대표당 창당을 제안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 민주당이 먼저 연합정당을 제안했다는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민주당에서 관계자 발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당 안에서 공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 이르면 내일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있는데 네. 여기서 논의를 한다든지 그래서 아마 한 이번 주말 정도가 되면 논의가 좀 공식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사실 공식적으로 물 위에서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일종의 정치연합을 만드는 거는 사실은 정의당까지 포함해야 그 위력이나 파괴력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의당은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정의당은 지금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의 공식 선언을 했는데요. 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훼손하는 위헌적인 위성정당의 배에는 몸을 실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심 대표는 오늘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민주주의를 귀찮고 우습게 여기는 세력들에게 단호하지 않으면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어렵게 만든 연동형 비례제가 미래통합당에 의해 도둑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왜 고통스럽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위헌적인 비례위성정당으로 맞수를 두는 것은 잘못됐고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계속 해석이 엇갈리더라고요. 정의당도 나중에 가서는 참여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그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선거구 획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금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네, 이게 사실 일반 청취자분들은 이걸 보셔도 약간 좀 복잡한 내용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서울은 한 곳이 줄었고 세종은 두 곳으로 그러니까 지금 한 곳인데 이게 두 곳으로 분구가 돼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에서는 화성 그리고 강원도에서 춘천이 이 한 곳씩 늘어나고요. 네. 그리고 이 강원도와 전남의 좀 이렇게 그 농어촌 지역 여기는 지금 통폐합이 돼서 그렇죠. 인구가 적으니까. 예. 근데 그게 딱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복잡한 부분인데 원래 이를테면 두 곳 세 곳씩 묶어가지고 선거구를 한 데가 있잖아요. 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5곳씩 묶이는 경우도 강원도는 있잖아요. 5개가 원래 최대였는데 네. 이번에 6개가 묶이게 됐습니다. 6개 시군이 묶인다고요? 예. 그래서 공영 선거구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왜 복잡하냐면 기존에 5구가 돼 있던데 한 군데를 추가한 게 아니라 원래 2군데 3군데가 돼 있던 걸 풀어가지고 그걸 다른 데로 이렇게 해처 모여를 시켰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원래는 선거구가 3개씩 그러니까 3개 시군씩 묶어가지고 4개였다면 네. 그거를 4개씩 묶어서 3개로 줄이는 이런 방법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후보 입장에서도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좀 우리 후보가 누구지? 이것도 좀 헷갈리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일단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하고 그리고 다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획정위가 일단 국회로 보고를 하면 국회에서는 이걸 담당 소관인 행정안전위원회
거쳐서 네. 이제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해서 이제 의결을 바로 이틀 안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그 획정위가 보낸 것이 뭐 아주 심각한 현저한 딱 누가 봐도 법에 어긋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네. 이럴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획정위로 다시 돌려보내서 획정안을 다시 만들어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보낸 것을 보면 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뭐 미래통합당 그리고 네. 아무래도 전남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서는 민생당 이제 이런 곳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좀 많이 내고 있고요. 네. 뭐 당연히 자기 지역구가 들어가 있는 의원들이 반발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는데 뭐 통합당에 이어서 민주당도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이게 바로 오늘 저녁에 나온 거라서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도 좀 이렇게 뭐랄까요 당황스럽다 내지는 이게 과연 제대로 만든 것인가 좀 의아하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네. 내일 이제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회동에서 좀 추가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앞으로 추가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에서 얘기해왔던 선거구 획정 그 틀을 좀 벗어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원진 대표가 이끄는 우리공화당과 김문수 대표의 자유통일당이 합당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당명을 자유공화당으로 하기로 했다고요? 이거 또 이름 또 헷갈리네요. 이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사실 지난달 20일부터 양당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 절차를 밟아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통합이 완료됐다라고 선언한 자리였습니다. 이 자유통일당 김문수 대표 그리고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당명을 자유공화당으로 이제 하기로 했는데 네. 뭐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을 이제 그냥 합친 거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과거에 있었던 뭐 자유한국당과 좀 당명이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 입에 붙이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자유공화당이라는 이름을 또 입에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근데 그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자고 했어요. 뭐 통합하자마자 어떻게 후보 단일화 하자고 제안을 해요? 예, 이들은 자유공화당 출범 선언문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 심판의 첫 관문은 4.15 총선이라면서 미래통합당의 후보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조원진 대표는 통합당이 자유우파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에서 이미 후보 신청 준비가 끝난 사람이 70명 가까이 되고 최소한 100명 가까이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이다. 좀 이렇게 통합당을 압박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통합당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진지하게 단일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겠는지는 사실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 바로 대구인데요. 대구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은 물론이고 의료 인력, 특히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무 환경 또한 열악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대구에 위치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를 연결해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왜 이름을 얘기를 안 하나 생각하실 텐데 지금 대구 지역에 계시면서 또 열심히 이제 그 의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병원 이름하고 또 실제로 개인 실명을 좀 공개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부탁을 저희한테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저희가 당연히 당사자 인터뷰를 하시는 분의 요청을 들을 수밖에 없고 또 지금 대구 지역의 특수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다는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재 어느 부서에서 근무 중이십니까?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있는 경리병동에서 지금 근무 중입니다. 네. 지금 그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의료 인력하고 간호사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환자들도 많이 급증해가지고 갑자기 병상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병상 확보도 힘들고 거기에 이제 의료진들도 감염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확진자들이나 또 자가격리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서
많이 부족하고 또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의료진들이 더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환자가 늘어나면서 간호사 네. 한 명당 맡고 계신 환자들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근무하시는 병원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몇 명의 환자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10명 정도를 보고 있어요. 10명요. 네. 지금 방호복이나 이런 거 다 입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명 정도를 보는 게 저희가 이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노동 강도라고 하는 게 잘 와닿질 않는데요. 일반적인 네. 경우는 어떻고 10명 정도 보는 게 어떤 상황인지를 좀 조금만 더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격리병동이다 보니까 네. 환자들 옆에 보호자분들이나 간병인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네. 이제 확진자분들 중에서는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거동이 힘들거나 치매 노인들이나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화장실 갈 때 부축해드린다던가 식사할 때 도와드린다던가 이런 이제 간호를 해야 될 게 많은 상황에서 한 명당 10명을 보는 게 이제 많이 손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또 거기다가 저희가 안에서 방진복을 입고 있는데 그게 비닐 재질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에서 이제 비닐 재질을 입고 그런 일을 하는데 땀도 많이 차고 네. 또 안에서 이제 이게 에어컨이나 이런 걸 틀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조금만 있어도 땀도 많이 흘리고 덥고 이게 탈진이 빨리 돼요. 지금 음압병상에서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음압병상 아닌 일반 병실에서 계시는 건가요? 급하게 병동을 만들어가지고 예. 병동 안에 일단 음압이 걸리지는 않고요. 병동에 이제 한 군데 공조 시설이 있어서 네. 병동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 공간만 옷 벗는 공간만 음압으로 걸어서 네, 그렇게 일단 병상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 가지고 예. 병동 안은 음압은 아니에요. 그렇구나. 지금 그 방진복은 근무 시간 내내 입고 계신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근무 시간 일단 병동 들어갈 때 방진복을 입고 들어가면 이제 일 조금만 하면 1시간도 안 돼서 땀을 그렇죠. 많이 흘리거든요. 공기가 그래서 전혀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고글을 쓰다 보니까 예. 습기도 빨리 차고 고글에 습기 차면 앞도 안 보이고 그래서 한두 시간 일하고 나면 또 나가서 쉬어줘야 되는데 지금 예. 방진복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거든요. 아직도 방진복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네. 제가 경험하거나 많은 분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경험하실 때에는 우리 병원 중환자실 가는 거 생각하면 어떨까? 제가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가면 간호사 한 분이 환자 한 명이나 2명 정도를 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10명 정도 환자들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 노동 강도가 네.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간호사 숫자가 부족하는 상황이니까 네. 근무 교대는 지금 24시간 병원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무 네. 교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저희는 3교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하신 간호사분들이 자원봉사자로 오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나마 그분들도 3교대로. 그분들도 3교대로요. 네네. 하긴 방진복 입고 3교대 한 8시간 정도 근무한다 하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보다 한 2배, 3배 정도의 노동 강도가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코로나19 발생 초기 당시에 현장에서 간호사들에 대한 세부 지침이 정확하지 않고 또 전달이 잘 안 되면서 혼선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네.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일단 원래 처음에는 대구의료원 그다음에 동산병원 이렇게 거점병원으로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네. 환자가 많이 급증하다 보니까 일반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병상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병상을 확보해서 의료진들한테 보호 이런 교육들도 잘 안 되고 그냥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병동 들어가기 전에 그냥 방호복 입고 벗는 동영상 하나 보고 들어갔었거든요. 미리 이걸 교육받을 때 다 충분히 이런 교육을 받고 들어간 건 아니었군요. 네. 갑자기 닥친 상황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일단 환자는 받아야 되고 병동을 돌려야 되니까 네. 이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지금 또 시행착오 겪으면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초기에 그 간호인력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상황이 워낙 급박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 지금 네. 이제 추가로 투입되는 간호사분들 있잖아요. 의료진들. 이런 네.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그분들도 역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지금 의료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그래도 저희 때처럼 초기보다는 조금 교육을 하루라도 받고 오시더라고요. 아, 교육을 좀 들어오기 전날. 받고. 네네. 아, 그건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좀 체계적으로 바뀐 거네요. 네네. 그래 좀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현장에서 보시기에 또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문제 외에 또 어떤 혼선이 빚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혼선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저희가 일하는 데에 제일 큰 게 물품이 많이 이게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아, 아까 방지모 말씀하신 거요. 네, 방진복도 그렇고 예.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랑 접촉을 줄여야 돼서 네. 지금 병실 안에서 환자분들이 직접 자동 혈압계로 혈압 재고 체온 재고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체온도 고막 체온계가 부족해서 애거 체온계를 많이 드렸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 애거 체온계로 또 재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실에 가서 직접 재드려야 되는데 또 애거 체온계가 고막 체온계보다 이게 측정 값이 낮기 때문에 정확도가 또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조금 간호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근데 지금 지금 이제 이 사태가 시작이 된 지로 따지면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의료 체계가 이쯤 됐으면 좀 정비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네.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마스크나 다른 의료용품은 어떻습니까? 뭐 약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도요. 약은 일단 저희는 어차피 병원에서 약국에서 타다 보니까 약이 부족하진 않은데 네. 마스크라든지 이런 보호구들은 조금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고 네. 아무래도 일회용이다 보니까 또 이제 의료 인력이 계속 부족해서 보충되는데 예. 환자들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게 보호가 바로바로 이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보급이. 근데 지금 그 병원이나 아니면은 방역당국, 지자체에서 이거 언제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혹시 없었나요? 네, 따로 저희가 공지 받은 것도 없고 저희도 그냥 그때그때 그 일하는 번이 그 다음 쓸 게 몇 개 있는지 확인하고 병원에 얘기하면 또 병원은 어디서 구할지 모르는데 일단 주고 이렇게 약간 한 듀티 버티고 있거든요. 아, 그 현장에서는 이걸 좀 체감을 아직까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지금 그 간호사분들이 어떻게 지금 근무하시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걱정이 제일 많이 됩니다. 과로 네. 문제도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숙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원래는 이제 저희도 근무하는 입장에서 감염 위험이 있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보다 가족분들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따로 사는 게 좋은데 네. 일단 숙소 제공은 안 되고 있어서 각자 자기 자가로 가서 지내시긴 하거든요. 그 대신 샤워 시설이 있어서 일 끝나고는 샤워하고 네. 일단은 숙소는 없이 자가로 지금 다 생활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대구가 집인분들 이런 분들은 그나마 좀 낫고 또 그 지역 자체도 좀 익숙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외부에서 자원봉사로 지금 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네네. 분들한테도 지금 어떻게 잠자리가 제공이 제대로 안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은 그 근처 호텔에 연락이 돼서 거기에서 묵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 네네.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구 지역이 집인분들도 집으로 가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어디 병원 근처에 방을 잡아서 계시는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데 씻고 집에 가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같이 사시는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가 어리거나 하면 많이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뭐 장례식장에서 쪽잠을 잔다던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계시는 병원에서는 혹시 그런 일은 없고요, 간호사분들이?
따로 아직 그러진 않는데 지금 일단 숙소를 마련해 주려고 수요를 지금 조사 중이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원래 그전에는 저희끼리도 약간 방 잡아서 우리끼리 지내야 되나 싶기도 했었는데 일단 지금 숙소를 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도. 아유, 빨리 좀 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지금 근무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식사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네. 대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한테 그 편의점에서 파는 적은 양의 컵밥하고 우유 한 개를 제공했다가 지금 논란이 또 되고 있어요. 지금 계시는 네. 병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일단 아침, 점심은 그냥 배달 도시락이 와서 먹고 있고요. 네. 저녁에는, 밤에는 원래 야식이 저희도 편의점 음식을 먹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트 때는 그대로 저희는 편의점 음식 먹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식사하시기에는 도시락이나 편의점 음식이든 뭐 어떤 것이든 식사하시는데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괜찮나요? 반찬은 괜찮은 편인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게 안에서 땀 흘리고 나와가지고 또 밖에서도 안에 들어가면 이제 화장실을 못 가니까 네. 그게 신경이 쓰여서 쉬면서도 물을 잘 못 먹거든요. 네. 그래서 밥맛도 없고 잘 안 먹어요, 사실. 참, 그런 또 어려움이 있군요. 네. 마지막으로 대구 방역 지금 최전선에 있는 간호사로서 대구 지역 시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지금 근데 진짜 대구 거리 나가면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시민분들도 많이 무서워하시고 조금만 더 버티면 그래도 3월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 같이 힘내야 될 것 같아요. 더 확산 안 되게. 네. 아이고.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대구 지역 시민분들한테 이렇게 용기의 말씀을 주셨네요. 저희 청취자 4185님께서 대구 경북 등 우리나라 전체 의료진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안하기도 합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건강 조심하십시오라는 의견 보내주셨다는 말씀까지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대구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간호사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KBS 1라디오에서 화제가 됐던 방송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그러면요, 지금 강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강제로 한 것이 네. 파악된 거에 대해서는 전부 폐쇄 조치를 하고 네. 방역 조치를 끝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런 여러 가지 확진이나 이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이제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 신도나 네. 이 교육생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 행위가 사실은 아마 압력이 돼서 어제 저희들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네. 아무튼 그 교주가 네.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근데 이 가지고 있는 또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걸 강제 수사하고 또 심지어는 구속도 하고 네.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을 했고 그걸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부라든가 정확한 명부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밍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감염병은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인데 예. 지금 이렇게 협력해주면 좀 더 쉽게 우리가 네. 이 방역 정책을 세울 수 있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죠. 그 지금 검찰은 근데 좀 신중한 입장이에요. 지금 배당은 했지만은 강제 수사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좀 지시가 있었고요, 총장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 서울시의 고발은요. 네. 어떤 이만희 총회장이나 지도부를 사실은 처벌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하, 예. 이 고발은 무엇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자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그리고 또 빨리 확인을 해서 네.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네. 하겠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이게 또 어찌 보면 그 신천지 신도들을 해하는 것이 아니고 네. 오히려 그분들이나 교육생 또 그 가족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보면. 오늘 애프터 서비스는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서울시가 신천지 지도부를 고발한 내용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살인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에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상당수 언론은 법조계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서 혐의 적용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 기사를 앞다퉈 내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 시장이 감염병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적인 관점을 가진 기사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박 시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니까 언론이 서울시의 조치를 너무 글자 그대로 해석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이만희 총회장이 평화의 공전이란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방역을 책임진 지자체장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신천지 측이 제공한 신도 명단, 교회 시설이 실제와 다르고 비협조적인 신도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한데요. 어찌됐든 무엇보다 신천지 교회 측이 방역당국의 행정에 먼저 협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불신을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2111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대구에 확진자가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신천지로부터 시작된 것이니 제대로 된 정확한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상당수 국민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신천지를 희생양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행정적인 조치들이 신천지 신도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430님. 경북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료인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방수칙만 잘 지키면 반드시 퇴치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시는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제주도와 강원도 영서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 강원 높은 산지에는 약하게 눈이 날린 곳도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이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간 지방에는 눈이 조금 쌓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오후까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고 다만 1cm 내외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1도 정도 높은 영상 1도가 예상되는 등 내일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로 오늘 아침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7도 낮아지면서 4도에 그치겠고 철원의 낮 기온도 4도, 대전과 광주는 8도, 대구 10도, 부산이 13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8도 정도 낮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기온은 더 떨어지면서 모레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낮아지는 등 모레 아침에는 전국의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경기 북부 또 충남과 대구 지역에서 오전 중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6도입니다. 58분 날씨 홍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